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1화 삶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두 분 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요즘 오늘 주제가 돈과 관련된 건데 옛날에 누가 그랬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맞아요. 정의당 예. 옛날은 정의당이 아니고 노동당이었나요? 예. 예, 예.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권영기. 권영길. 예, 예, 예.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이제 했죠.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갈수록 궁해지네. 요즘 경제가 참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이란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타당한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다들 한 매 쳤을 텐데.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삶에서 돈은 정말 중요한 것일까라는 주제인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삶에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진실되게 말해보면. 아우, 중요하죠. 어. 그런데 이게 욕심일 수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돈은 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이 중요한 거지.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돈이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네, 선택을 그렇죠. 자유롭게 해주기도 하죠. 어.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오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제 생활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돈에 쫓기는 삶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다수가 돈에 쫓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많을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굉장히 겸손한 어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시기 맨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나는 큰 욕심이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필요한 시기는 맨날 응. 사시사철 응. 1년 12달 365일 그게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지. 살아온 네. 동안 그게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계속 각자의 욕심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많이 압박이 되지요. 네. 자유님은 돈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돈은 그냥 필요한 거지 그렇다고 중요하다고까지 생각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필요한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삶에서 돈이 중요하느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돈을 중요한 가치로 올려놓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되게 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져 본 적은 있으세요? 혹시 두 분은? 불행해진 적은 뭐 굳이 안 묻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무 돈? 행복하다. 이거에 대한 건 느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사실 따져놓고 보면 돈이 없어서 불행한 적은 있어요, 그죠? 다 경험하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가난한 경험이 더 많아서 그런데 돈이 있으면 돈이 많은 게 수월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 오늘 일 나가기 싫은데 이러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나 대신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대신 수행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큰 강점은 있는데 돈 많다고 행복하냐 이 연구가 사실은 되게 많이 예. 없었어요. 아니 되게 많았어요. 많은데 잘 가슴에 안 와닿지. 제가 이게 공감이 좀 되는지 의문이 좀 되긴 하는데 2015년도에 그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했었던 연구가 하나 있어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지만 행복감은 연봉 7만 5천 달러에서 멈춘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7만 5천 달러까지는 연봉이 올라가면 돈이 많아지면 예. 계속 행복감이 올라가, 만족감도 올라가고. 근데 7만 5천 불 이상 딱 넘어가서는 돈이 내 행복감이나 다른 만족감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기보다 그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더 많이 달라지더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 경제학자들이 조사한 연구들 중에는 그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념이 명료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방금 거기에도 연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행복감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요. 사실 측정하기가 되게 힘든 예. 거거든요. 만족감은 그죠? 그래도 좀 예. 객관화하는데 행복감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그렇죠. 이건 예, 그렇죠. 체크가 좀 어렵다. 예, 이런 예, 한계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건 다 알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돈이 최우선 가치 아니에요? 그 돈으로 나머지 가치들을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맞아요. 예. 그죠? 돈이 가지고 있는 교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신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것들이 그 돈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느냐. 예. 이건 그렇죠? 노인이 돈 주고 20살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는 거하고 음. 똑같은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상식은 많죠. 뭐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는 인문학이니까 그죠? 좀 철학적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진짜 중요한지 그 좀 정말로 중요한지 돈에 대한 좀 인문학적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걸 한 가지를 딱 꽂으라 이러면 두 분은 뭘 들겠습니까?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 세상 힘이 제일 센 거. 권력. 권력. 자유인님은. 사랑? 실수했어. 아 그죠? 예, 예. 이게 이제 삶의 가치 수준 같은 건데 물론 이건 이제 절대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뭘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돈을 염두에 두고 네. 물어봤습니다. 됐죠. 예. 동서양 구분 없이 수많은 현자들이 돈의 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사마천이전 사기에 화식 열전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지만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사마천의 주장에 동의되십니까? 네, 동의가 됩니다. 지금도 자,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100%? 그죠? 100% 동의. 그죠? 저도 되게 동의가 많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약간 많은 사람은 좀 시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정주영,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예. 돈으로 예. 수없이 똑똑한 박사 브레인들이 그 밑에 설설 겼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약간 많은 사람은 시기하는데 돈이 엄청 많아지면 머리를 조아리고 더 많아지면 심지어 노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선언 이후로 그 자리를 대신한 존재가 제가 보기엔 돈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서 돈은 하루가 다르게 힘을 키워왔고 지금은 그야말로 전능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죠. 전지는 아니죠. 전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전지전능한 힘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뭐 수많은 현대인들이 돈 앞에서 몸을 낮추죠. 또 돈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돈이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 싶은데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돈을 좋아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생기면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던 시절은 돈을 좋아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물물교환 시절에는 돈을 좋아할 수가 없죠. 돈이 생기면서부터 돈을 좋아했을 텐데 자급자족하는 삶이면 네.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정확한 시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1844년에 마르크스가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을 썼거든요. 우리 줄여서 경철 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에서는 괴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돈의 우월한 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아테네 티몬이란 작품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금, 이게 돈이죠. 기중하고 반짝거리는 순금, 아니 신들이여. 그러니까 금을 신들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있으면 추한 것을 아름답게,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느낌 오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순금을 막 몸에 치장하고 있으면 추한 건 아름답게 보이고 늙은 건 젊게 보이고 비천한 것도 고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디테일하네. 그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16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돈의 역할을 순금이 했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셰익스피어가 신들이여 이러면서 신이라고 부를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금만 있으면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들고 비천한 것도 고귀하게 만들 정도니까요, 그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순금은 늙어 빠진 과부에게 청혼자를 데리고 온다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간혹 우리 그 해외 토픽 같은데 그저 한 번씩 보잖아요. 그 70대 할머니한테 잘생긴 20대 청년이 결혼을 하는 경우. 아니 누군가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과부가 젊은 남자를 데리고 살면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여인이 젊은 남자와 살면 먼저 죽으면서 젊은 사람한테 상속을 하고 이 사람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상속받으면 또 젊은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자기 먼저 죽고 이 사람이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또 젊은 남자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아름다운 일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배경에는 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괴테도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말 6필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이 6필 사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가 말 6필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 말의 힘은 나의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힘차게 뛰어가네. 나는 정상인일세. 마치 24개의 다리를 가진 사람처럼 말일세. 그러니까 그 괴테의 비유를 보더라도 돈은 신과 같은 존재죠. 지금 이 얘기에 내가 다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 6필의 돈을 지불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은 나에게 24개의 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은 모든 가치를 전도시킬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돈은 왜 어떻게 힘이 강해졌을까? 돈의 어떤 속성 때문에 이토록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쪽으로. 뭐 그럴 수도 본질적으로. 있죠, 그죠? 네. 아니 아까 섹스피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가능하게 하잖아. 그죠? 그죠? 돈으로 나빠 같은 것도 좋게 그죠? 늙은 것을 젊게 이게 뭐 가능하니까 강력한 다리가 거지. 없는 사람도 다리를 그렇지, 있게, 다리가 그죠? 있게. 그렇죠. 근데 이제 맞는데 그 좀 정확히 얘기하면 돈으로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걸 구매할 수 있는 교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지만 자본주의가 되면서 모든 상품은 돈으로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 가능해졌고, 그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뭐든지 다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돈이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돈이 있으면 양반도 샀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 지위나 권력도 예, 살 수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 당연히 살 수 있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는 사랑이나 우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가을 동화라는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남자 주인공인 원빈이 여주인공 송혜교를 벽으로 딱 밀쳐놓고 그죠? 하는 명대사가 있죠. 네. 자유인님이 이런 거 잘하잖아. 그렇죠. 예. 얼마면 돼? 뭐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면 맞아요. 되겠니?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자식이 이런 거죠. 그냥. 그죠? 예. 잘생기면 근데 이게- 다야? 뭐 이런 거지. 잘생긴 배우가 그렇게 하니까 여성들이 와 멋있어 이러지만 이 장면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송혜교가 내가 됐으면 좋겠네. 그죠? 어떤 여자가 나를 벽에 딱 밀어놓고 얼마면 돼? 딱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70대 할머니가 그것도 좋고. 그죠? 어쨌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아무리 원빈이라도 그죠?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태를 보면 요즘은 진짜 돈이 신이 된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라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모든 걸 구매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돈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센 권력이 경제 권력 이렇게 그렇죠. 돼- 정치 권력도 따라가지 못하는 예.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데 남다른 통찰력을 가졌던 탁월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마르크스는 이처럼 막강하면서도 절대적인 힘을 가진 돈의 존재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네. 사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런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회의적이긴 그러니까. 하죠. 그죠? 예. 네. 뭐 그렇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이미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그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 힘이 되게 위험하게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돈이 다른 상품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그러니까요. 문제가 돼? 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르크스 주장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돈은 불가능한 일들을 친숙한 일들로 만들며 자기와 모순되는 것들에게 자신과 입맞추도록 강요한다. 여기서 잠깐 마르크스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명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 1818년 독일 라인주의 부유한 변호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로서 유물론 사관을 주장하고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서 철학과 역사학, 사회과학 등을 방대한 분야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1835년 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이후 베를린 대학교에 입학하여 역사와 철학을 주로 공부하다가 헤겔 철학에 심취하였습니다. 이후 청년 헤겔파에 가입하여 프러시아 사회를 비판하는 등 급진적 자유주의자로 변모한 그는 반체제적인 라인 신문을 창간하여 편집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신문은 1843년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 폐간되자 파리로 망명하였습니다. 파리에서 평생의 후원자이자 혁명 동지인 엥겔스를 만나면서 기존의 헤겔 철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유물적 역사관을 제시하였습니다. 1844년 프랑스에서 추방돼 벨기에 브뤼셀에 체류한 그는 1849년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도피하여 생을 마칠 때까지 다양한 사회 참여와 집필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대표 저작으로는 경제학, 철학 수고,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등이 있으며 1867년 필생의 역작인 자본론 제1권이 출간되었으며 제2권과 3권은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1881년 아내의 죽음, 1883년 장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그는 같은 해 3월 14일 런던 자택에서 평생의 친구이자 협력자인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64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끝.
그러니까 마르크스 주장처럼 돈은 우리에게 자기가 원치 않은 것도 입맞추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오는 늙어 빠진 과부에게 청혼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또 돈의 절대적 힘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러면 돈 앞에서 우리 각자 우리 인간도 교환 가치로 환원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전능하신 돈 앞에서 되도록 좋은 값에 교환되기 위해서 기꺼이 상품으로 진열되길 마다하지 않거든요. 좀 비유가 좀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 취업 준비생이 힘들게 스펙을 쌓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를 좋은 값에 팔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죠.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주로 수밖에 이렇잖아요. 연봉 얼마짜리 그렇죠. 이런 거고 우리 강사도 그죠? 네. 시간당 얼마짜리 뭐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시장 가격이 그렇죠. 그 사람을 평가하게 평가하는 만드는 기준이 되는 예. 거죠. 이처럼 모든 게 돈의 가치로 돈의 교환 가치로 평가되는 세계에서는 개인이 성공했다 아니다는 자기라는 상품이 얼마나 높은 값에 팔 수 있는가로 측정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싸게 팔릴수록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철학자 에릭 프롬이 이런 현상을 시장적 성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적 성격이란 자기를 상품화하면서 자신의 값어치를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취업 면접에서는 그 취업 준비 이제 그 면접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의 고유한 자아를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스펙을 보유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본질적 가치를 구매자의 취향에 맞춰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상대한테 맞춰서 마치 시장에서 잘 팔리도록 자기를 상품처럼 진열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최근에 좀 가속화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죠. 예전에 막 면접 보고 이럴 때는 자기가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목표를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을 갖추어 오면서 살아왔는지가 더 메인이 된 듯한.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이제 요구하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약간 입장이 그런 바뀐 거죠. 느낌인 네.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 우리가 구매할 때 얘는 뭐 CPU가 뭐고 뭐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카메라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화소가 어쩌고 이런 것처럼 우리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쵸. 뭐 화소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맞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면접을 볼 때 직무 적합성이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딱 특정 기업을 정해놓고 그 직무 적합성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직무 적합성을 볼 때 기업이 실제로는 직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 이렇게 딱 눈앞에 보이는 적합성을 보면 안 돼요. 그 친구가 향후에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제 능력을 기르면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대한 잠재력,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직무 적합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뭘 해봤어 안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무 적합성의 초이스가 되기 좋은 스펙을 쌓는데 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턴 제도 이런 거 되게 웃긴 거예요. 대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지 무슨 인턴이야 인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취업 준비생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각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가진 그 전능한 파워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교환 가치로 바꾸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요새는 취업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쵸. 보면. 그게 뭐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도 보면 무슨 직업 탐험하고 뭐 그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너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래 뭐 이런 것들을 그쵸. 하게끔 강요하는 네, 이런 그쵸. 사회들.
이제 뭐 이런 논의를 하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뭐 그쵸. 당연한 거 아니냐,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죠? 근데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면 인간의 고유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상이나 이런 게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적합성을 따지는 그 면접 장소에서 나의 꿈은 뭐고 나의 가치관은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자기 건강이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해도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최상의 하인이고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원하는 걸 충실하게 제공하는 하인 노릇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최악의 주인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 공감이다. 참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결론은 안 날 것 그죠? 같긴 한데. 쉽진 않는데 우선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생활 태도 이런 건 좀 벗어버릴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을 인간으로 전제하고 사랑을 사랑으로만, 신뢰를 신뢰로만 교환하는 인간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삶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좀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사실 사랑도 우정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게 당연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힘을 더 탐하면 탐할수록 자기의 존재는 작아지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좀 상투적이긴 합니다만 돈보다는 인간의 참된 욕구에 부응하는 삶 이런 거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추구하긴 하되 돈의 노예가 되는 수준 정도가 되진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요즘 그 취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 조기에 회사 조직을 퇴사하는 이런 친구들의 생각이 이쪽하고 많이 또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도 있어서 예. 참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에서 진짜 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예. 다만 돈이 우리한테 그걸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거에 기능이 이제 너무 다양하게 많이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죠? 예. 네. 좋습니다. 네, 뭐 쉽게 우리가 그냥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돈이 지금 다급하게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근데 뭐 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돈에서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결국 뭐 돈이 매개체가 돼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워낙 많긴 한데 그 돈이 매개체가 돼서 사랑이나 우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그 자체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좀 삶의 우선순위에 올리는 예. 이런 아주 작은 노력들,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에릭 프롬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소유 중심의 네.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실존 중심의 삶을 사는 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최우선으로 살지 않으려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막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돈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체면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출근길 인문학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좀 근본적인 원인도 어쩌면 돈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인간 본연의 욕구,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결국 금융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고 뭐 이런 건데 일반인이 버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 네, 특별한 존재를 빼놓고 네. 그러면 돈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한데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지만 현실 직장인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줄 평. 1000% 동의할 겁니다. 직장인의 심리적 안정감의 출발은 역시 비상금. 올해 안에 한 달치 월급만큼의 비상금 만들자. 네, 좋습니다. 결국 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자연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필요를 넘어서는 돈을 욕망하지는 말자. 좋습니다. 예. 오늘은 삶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 선언 이후로 돈이 신의 지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가진 교환 가능성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 가능해졌고 그 결과 돈은 최고의 지위에 올랐죠. 이제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우선순위도 뒤바뀌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철학자 베이컨의 주장처럼 돈은 최상의 하인이지만 때로는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해서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될 뿐이거든요. 해서 그 돈보다는 인간의 참된 욕구에 부응하는 삶을 좀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긴 하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